2025년 3월 서울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 교수 마이클 샌델이 공식 석상에서 특정 국가를 향해 이례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대상은 유럽도 북미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샌델 교수는 경제성장, 민주주의의 형성과 회복, 문화적 영향력, 이 세 가지를 단일 세대 안에 동시에 성취한 드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가 배워야 할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0년 넘게 아시아 민주주의를 평가해온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 그는 늘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장은 빠르지만 민주주의는 취약하다고. 한국 역시 그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델의 강연 이후 그의 보고서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대상에서 참조 모델로. 무엇이 그를 바꿔놓았을까요? 그 변화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저는 리처드 헤일스입니다. 미국 보스턴 인근 싱크탱크에서 30년 넘게 국제 정치와 민주주의를 평가해온 전문가죠. 나이는 이제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 30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든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한반도 포럼.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국제회의, 또 하나의 기조연설. 그런데 연사 명단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그 사람이었죠. 저는 그의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강연도 몇 차례 들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제가 한국이었으니까요.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샌델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한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시대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순간 펜을 멈췄어요. 30년 동안 아시아를 평가해온 저에게 그 말은 낯설었습니다. 아니, 불편했습니다. 샌델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구 민주주의의 정치적 양극화, 제도 불신의 확산, 시민 참여의 냉소화. 그는 이 모든 것을 나열한 뒤 한국을 그 반대편에 놓았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제도가 흔들릴 때 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적었습니다. 제도가 흔들릴 때 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샌델 교수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감동도 아니었어요. 그냥 혼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늘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아시아는 경제 성장엔 강하지만 민주주의엔 약하다고. 그건 편견이 아니었어요. 경험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제가 처음 방문한 아시아 국가는 군부 통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선거는 있었지만 권력은 순환되지 않았죠. 거리에 시위는 있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라는 항목 옆에 저는 늘 물음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한국 역시 그 범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2003년 제가 한국을 처음 언급한 내부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한 줄 요약은 이랬죠. 경제적 성공은 인정, 정치적 성숙도는 관찰 필요. 그 판단은 오랫동안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겐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는 다르다고.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꽃피운 제도이고 아시아는 그걸 모방할 뿐이라고. 그런데 샌델 교수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워야 할 나라라고. 참조해야 할 모델이라고.
강연이 끝났을 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이건 철학자의 수사일까요? 아니면 현실에 근거한 판단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죠. 직접 확인하겠다고. 한국이 정말 샌델 교수의 말처럼 그런 나라인지 제 눈으로 보겠다고. 그 순간부터 제 30년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3월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했어요. 샌델 교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도가 흔들릴 때 제도를 버리지 않았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죠. 몇 년 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민 집회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봤어요. 수십만 명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군. 아시아 특유의 혼란이. 저는 아시아의 시위를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은 폭력으로 끝났죠. 경찰과 시민의 충돌, 부상자, 사망자. 그게 제가 아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집회는 장기간 이어졌지만 치명적 충돌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배치 규모도 적절했고 시민들은 스스로를 통제했죠. 집회가 끝난 뒤엔 거리가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일시적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이라고. 그런데 집회는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멈칫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구조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저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헌법 절차, 사법 판단, 선거 시스템.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저는 놀랐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헌법 절차는 명확했고 사법 판단은 독립적이었습니다. 선거로의 귀결은 자연스러웠죠. 저는 제 내부 메모에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사례, 재검토 필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경험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는 30년 동안 아시아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저는 늘 같은 패턴을 봤죠. 강한 리더십, 약한 제도, 불안정한 민주주의. 그게 제가 아는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예외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다시 샌델 교수의 강연 내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수치를 나열하지 않았어요. 대신 비교를 선택했죠. 서구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 방식. 저는 그 비교에 주목했습니다. 샌델 교수가 말한 서구 민주주의의 문제점. 정치적 양극화, 제도 불신, 시민 참여의 냉소화.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국도 겪고 있는 문제니까요. 투표율은 떨어지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시민들은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투표율은 높았고 시민 참여는 활발했어요. 제도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국은 뭐가 다른 걸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 탄핵 절차, 선거 결과.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문제 발생, 충돌, 토론, 제도 수정. 이 흐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시스템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고치는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저는 제 오랜 전제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시아는 민주주의에 약하다. 그 문장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어요. 대신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다루는 법을 배운 나라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30년 동안 믿어왔던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제 믿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인지. 그래서 저는 결정했죠. 전문가를 만나겠다고.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밀리 로웬이었습니다. 에밀리 로웬을 만난 건 포럼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의 국제민주주의 데이터 분석가였죠. 저는 그녀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 국제기구에서 민주주의 지표를 분석하는 전문가로 유명했으니까요. 우리는 회의장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에밀리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샌델 교수 강연 들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고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죠. 그래프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시민 참여율 추이였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한국은 2000년대 이후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그래프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락 후 반등이 뚜렷하다는 점이었죠. 에밀리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평화적 집회 비율이었어요. 한국은 대규모 집회에서도 폭력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극명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본 뉴스 화면과 일치했어요. 에밀리는 세 번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제도 신뢰 회복 지수였습니다. 한국은 위기 이후 제도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회복되는 패턴을 보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한 번 떨어진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패턴이었죠.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치는 능력은 상위권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고치는 능력. 저는 그동안 수많은 국가를 평가해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문제가 발생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갔습니다. 침묵하거나 폭력으로 가거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충돌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충돌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토론은 제도 수정으로 귀결됐죠.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나요? 에밀리가 답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민주화 이후 형성된 패턴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화. 한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제도를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들어낸 거였죠.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세대 전승.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역사책에서 배운 게 아니었어요. 거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제가 알던 많은 국가를 떠올렸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처럼 보이다가 한 세대 만에 무너진 나라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세대가 끊겼기 때문이에요. 이전 세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제도로만 남았죠. 제도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경험은 다릅니다.
경험은 문화가 되고 문화는 정체성이 됩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저는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세대는 어떤가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녀는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 청년층의 투표 참여율, 공론장 진입률, 사회적 가치 논쟁 참여도. 모든 지표가 높았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불평은 많지만 이탈은 적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곱씹었어요. 불평은 많지만 이탈은 적다. 이건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청년들은 불평하고 이탈합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참여를 포기하죠. 한국은 달랐어요. 청년들은 불평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죠. 투표로, 집회로, 온라인 토론으로. 그들은 시스템을 믿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세대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전 세대의 성취가 다음 세대의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문화가 되고 담론이 되고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샌델 교수의 말이 맞았다고. 한국은 배워야 할 나라라고. 저는 에밀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섰죠.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달리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작성해온 보고서들을 하나씩 펼쳤어요.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 보고서. 2003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작성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부분을 찾았어요. 2003년 보고서. 경제적 성공은 인정, 정치적 성숙도는 관찰 필요. 2007년 보고서. 민주주의 제도 존재, 안정성은 미지수. 2012년 보고서. 선거 절차 정상 작동, 장기 전망은 보류.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놓쳤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틀릴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틀 안에 한국을 끼워 맞추려 했을 뿐이죠. 저는 아시아는 이렇다는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 맞춰 모든 걸 해석했어요. 한국이 다른 모습을 보여도 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예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았어요. 구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메커니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은 제도로 굳어졌다. 제도는 세대를 거쳐 전승됐다. 전승은 문화가 됐다. 문화는 정체성이 됐다. 저는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에밀리가 보여준 그래프들. 시민 참여율, 평화적 집회 비율, 제도 신뢰 회복 지수. 모든 게 이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회복 능력이 뛰어나다.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들은 거리로 나온다. 하지만 폭력으로 가지 않는다. 토론으로 간다. 토론은 제도 수정으로 이어진다. 제도 수정은 다시 평화로 귀결된다.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세대를 거쳐 강화된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게 샌델 교수가 말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가 회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나라라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세션 주제는 한국의 청년 세대였어요. 발표자는 한국의 젊은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비판적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주목했어요. 냉소와 비판의 차이. 냉소는 포기입니다. 시스템을 믿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거죠. 비판은 다릅니다.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한국 청년들은 후자였어요. 불평은 많았지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투표율도 높았고 공론장 진입도 활발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희망에서 나온다는 것을. 완벽하진 않지만 바꿀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서를 펼쳤죠. 저는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역할.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의 성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질문을 던진다. 더 나은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한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저는 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샌델 교수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문화의 확산은 우연이 아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던져온 질문들이 콘텐츠가 됐고 그 콘텐츠가 세계로 퍼져나갔죠. 공정, 노력, 공동체, 존엄. 이 키워드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와 음악 속에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그걸 보고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편적 가치였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고생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로 바꿨다는 것을. 포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샌델 교수의 폐회 연설이 예정돼 있었죠. 저는 회의장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 강연을 들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샌델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샌델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완성된 나라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운영되는 것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운영되는 것. 맞아요. 민주주의는 박제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죠. 샌델 교수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저는 그 단어를 2번 적었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넘어지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샌델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도는 고쳐지고 시민은 참여하며 세대는 이어집니다. 이게 한국이 보여준 모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며칠 동안 본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숨기지 않았어요.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고쳤죠. 완벽하게 고치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치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힘이었어요. 샌델 교수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도 박수를 쳤어요. 이번엔 진심으로. 강연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았거든요. 30년 동안 제가 뭘 했을까요? 저는 아시아를 평가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편견을 확인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제 틀 안에서만 봤을 뿐이죠. 그게 얼마나 오만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메커니즘. 저는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서구의 틀을 버려야 한다. 한국은 서구 민주주의의 모방이 아니다. 독자적 경로를 걸어온 나라다. 그 경로는 쟁취와 회복의 역사다. 저는 쓰면서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당연한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이다. 제도가 흔들릴 때 시민들은 제도를 버리지 않는다. 고친다. 이 능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있다.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의 성취 위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이 한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계속 질문하고 계속 고치고 계속 나아갈 거라는 것. 그게 이 나라의 정체성이니까요.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강하다. 완성은 정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체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 동료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재평가 필요. 본문에는 이렇게 썼어요. 지난 30년간의 평가를 수정합니다. 한국은 관찰 대상이 아니라 참조 모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나았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더 배워야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제 편견에 대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포럼은 끝났지만 제 일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풍경이 펼쳐졌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사무실로.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구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도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제도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어요. 그 에너지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에 새로운 챕터를 추가하기로 했죠. 제목은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우연이 아니다. 이건 샌델 교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했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공정, 노력, 공동체, 존엄. 이 키워드들은 한국 사회가 던져온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드라마로, 영화로, 음악으로 변환됐습니다. 세계는 그 콘텐츠를 소비하며 공감했죠. 왜냐하면 그게 보편적 가치였으니까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몇 편 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뭐가 특별한 걸까?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 드라마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민해온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죠. 불공정한 사회 구조,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존엄성. 이런 주제들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한 거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고생을 소비하지 않았다. 의미로 바꿨다. 과거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현재의 질문을 콘텐츠로 만들어냈다. 이게 한국 문화의 힘이다. 저는 쓰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답은 분명했습니다. 문화는 민주주의의 표현이었어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이런 문화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억압된 사회에서는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없었죠. 한국 문화의 확산은 곧 한국 민주주의의 증거였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죠. 제목은 미완성의 힘이었습니다. 샌델 교수가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한국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완성된 나라는 변화하지 않아요. 현상 유지에 집착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어요.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한국의 강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자각에 있다. 시민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 나은 사회를 요구한다. 이 요구가 한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개인의 삶이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그래서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투표로, 집회로, 목소리로.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쟁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경험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있다.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참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메일함을 확인했죠. 제 동료들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30년 만에 평가를 바꾸다니 무슨 일이냐고.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썼어요. 한국을 직접 봤습니다. 제 편견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어려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리로 나갔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한국에 대한 제 연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메커니즘. 이 보고서는 제 30년 경력의 전환점이 될 거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최종 검토를 시작했죠. 인트로부터 결론까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맞는지, 제 해석이 타당한지.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에밀리가 보여준 그래프들, 샌델 교수의 분석, 제가 직접 본 서울의 모습,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나라였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회복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결론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첫째, 민주주의는 이식되는 게 아니라 쟁취되는 것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외부에서 받아온 게 아니었어요.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투표장에서. 그 경험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죠. 둘째, 세대 간 전승이 중요하다.
이전 세대의 성취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민주주의는 지속된다. 한국은 이걸 해냈어요.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지만 참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회복력이 완벽함보다 중요하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능력. 한국은 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제도가 흔들릴 때 시민들은 제도를 버리지 않고 고쳤죠. 저는 쓰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는 여러 국가의 정책 토론에 인용될 거라는 것을. 싱크탱크 보고서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과장하지 않되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아야 했죠. 저는 계속 썼어요. 한국 모델의 한계.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지역 격차.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문제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러내고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이게 한국의 강점이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검토를 요청했죠. 며칠 후 피드백이 돌아왔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의문을 제기했죠. 한국을 너무 이상화한 거 아니냐고. 저는 답변을 썼습니다. 이상화가 아니라 재평가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틀렸던 걸 바로잡는 겁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학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동료들은 수긍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는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표일이 정해졌죠. 2025년 5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민주주의 포럼. 저는 그곳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샌델 교수의 말이 한국을 보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미래를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세대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한국은 이 모든 질문에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답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답이었습니다. 발표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청중석에는 각국의 정책 기반자들과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메커니즘.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샌델 교수의 강연, 에밀리와의 대화, 서울 거리의 풍경. 그 모든 게 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모델을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느냐고.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직접 적용은 어렵습니다. 각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원칙은 배울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의 중요성, 제도 회복력, 세대 간 전승. 이런 원칙은 보편적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한국을 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발표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보고서는 여러 매체에 인용되기 시작했어요. 정책 토론에서 학술 논문에서 심지어 뉴스 기사에서도. 한국은 이제 관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참조 모델이 됐죠.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뿌듯하기도 했지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왜 30년이나 틀린 판단을 유지했을까? 하지만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였으니까요. 저는 계속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해, 그리고 제 편견에 대해.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겸손함의 중요성. 저는 30년 경력의 전문가였지만 틀릴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었죠. 둘째, 직접 보는 것의 힘. 데이터와 보고서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그들의 에너지를 느끼며 알게 된 것들. 그게 제 시각을 바꿨습니다. 셋째, 편견의 위험성. 저는 아시아는 이렇다는 틀을 갖고 있었어요. 그 틀이 제 시야를 가렸습니다. 한국이 다른 모습을 보여도 저는 예외라고 치부했죠. 이제 저는 압니다. 틀을 버려야 진실이 보인다는 것을. 2025년 12월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학회 참석차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왔을 때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심과 회의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존중과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완성되지 않은 나라, 계속 변화하는 나라.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확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계속 질문하고 계속 고치고 계속 나아갈 거라는 것. 왜냐하면 그게 이 나라의 DNA니까요. 학회 첫날, 저는 다시 샌델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학자로서 용기 있는 결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용기가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샌델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학자의 태도죠. 우리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도. 샌델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희망입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 저는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합니다. 샌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그 시작이 될 겁니다. 학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퇴근길,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구나. 한국의 미래를. 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죠. 자신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목소리를 내는 게 의미 있다는 것을.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죠. 한국 민주주의 후속 연구.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지역별 차이, 세대별 인식, 미디어의 역할. 아직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이 보겠다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겠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각자의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이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 계속 질문하고 계속 나아가는 나라.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세계가 배워야 할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라고.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지켜볼 거라고. 이번엔 편견 없이.
이번엔 존중을 갖고, 이번엔 배우는 자세로.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겸손함.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 30년 만에 얻은 깨달음이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데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배움과 함께. 저는 그게 기대됐어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한국의 밤 풍경을 꿈꾸며.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